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멀리 한국에 계신 저희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선 후보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예전에 한번 인터뷰 드렸을 때는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셨는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되셔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론조사에는 이 후보님 이름이 좀 안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 한번 PNR인가에서 한 번 제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왜 이름이 안 나오는지 엉뚱한 질문이지만 그거부터 지금 먼저. 예. 이제 언론 방송들은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삼선 의원을 했고 또 원내 소속이나 수석 최고위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후배들이 지금 편집국장 혹은 정치부장은 일찍 넘어서 정치국장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왜 우리 공화당이 가장 활동력이 많고 또 내가 활동력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금지사항이다. 금기. 소위 말해서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은 금기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어, 몇 번 이제 데스크에 내도 데스크에서 자르고 뭐, 저 위에서 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꽁꽁 묶어 놓는 거죠, 우리를. 뭐, 좌파들이야,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나 동원력이나 또 문재인 정권 촛불 자체를 저는 쿠데타로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시 정권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예.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다. 음, 그런 입장이라서 좌파 언론 방송 민노총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좌파 언론 방송 뭐 그냥 저희들은 안 실을 거고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탄핵에 대한 문제들이 조중동이 다 있잖아요. 뭐 그렇죠. 조중동 관련된 종편들이 이게 이제 종편에 대한민국 종편의 문제인 게 신문사하고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를 아예 소외시키고 실질적으로 당원 숫자, 선관위에 등록된 당원 숫자로는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세 번째예요. 네. 책임당원, 돈 내는 당원도 세 번째. 음, 또 전국적으로 시도당이 갖춰져 있고, 우리는 국가보조금 없이 어, 당원들의 당비나 특별당비나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우파 정당이죠. 쟤들은 우리를 극우로 보는데 뭐 대한민국에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극자 정당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그런 극자 정당은 통진당은 사실은 그래서 통진당이 해체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이제 통진당 아류 정당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3정당을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넣어주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아예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물어보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관위가 뭐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다가 몇 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질의를 해도 뭐 그거는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이니까 아, 아무튼 뭐 자유민주 체제의 이 언론 방송의 자유라는 것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들 언론 방송 또 특히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언론 방송과 또 소위 조중동이라는 주주 소위 사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언론 방송들 뭐 그 부분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으면은 네. 제3의 촛불이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전에 펜앤마이크에서 대표님이 인터뷰하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 관심이 쏠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표하고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다. 조건만 맞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네 가지 조건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생각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11월 15일 날 대통령 후보 선언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저는 외부에서
바깥에서 대통령 후보 선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이준석을 가지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대통령 후보가 저쪽에 정해지지 않을 때니까 경선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 통합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네.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이제 통합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개헌한다는 것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네.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 어느 국민, 특히 자유우파 국민, 어느 국민도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내지르면은 다음에 국회가 장악되어 있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가 3분의 2 가까이 3분의 2 조금 모자라지만 3분의 2 가까이 장악되어 있는 국회에서는 엄청난 발목이 잡히고 정권교체 하더라도 이건 정권교체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취소해라. 그 발언을. 두 번째는 아무튼 붉은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워낙 문재인 정권의 이 불법성, 또 포각성, 또 내로남불 같은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상실의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상실을 맛보는 것은 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계층 간의 상승에 할 수 있는 사다리를 잘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위 이 성장 동력을 멈춰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정상화 시대로 다시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바꾸기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못 박았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악법, 악행, 악습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공화당 같이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악법이나 악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린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형집행정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무튼 검찰에서 내곡동 사저도 뭐 검찰총장 나오기 이틀 전에 결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좌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라. 이것이 제 요구사항이에요. 그거는 뭐 일반 자유파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요구한 거지 무리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애틀랜타에 김석기 의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본인이 취임식 하는 날 이미 석방이 돼서 그 취임식에 정중히 초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본인 입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예. 석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말하는 것은 이 탄핵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누가 되든지 간에 석방됩니다. 이제 석방의 문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 성탄절에 문재인 정권도 저 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 이 임기 중에 당선인 신분일 때 석방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혹은 그 특검팀 팀장으로서의 그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5-6단계가 보직이 뛰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실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그것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뇌물 한 번 받지 않은 대통령이 지금 4년 9개월, 오늘이 1719일째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지도자가 뇌물 한 푼 받지 않는 사람이 45년 구형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정치 보복이다 이래 보는 거고, 네. 그 정치 보복의 칼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윤석열 특검할 땐 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행위들. 윤석열 씨는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갈 때 자기들 삼성팀들하고 박수치고 난리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많이 대폭 양보해서, 자, 그래도 정권교체라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고 국민의 명령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던져놓은 거지.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윤석열 씨가 우리 공화당 입장으로 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던지는 것이, 우리는 통합의 문을 열어놨는데 선거 가서 만약에 우리 공화당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우리를 극으로 몰고, 특히 김종인 영감이나 이준석은 그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김종인 영감이 진짜 큰일 날 소리를 했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예, 민주통합정부인가 뭐 내각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게 예, 한 5일 전에 네, 연합하고 인터뷰에서 김종인 영감이 속내를 다 얘기했어요.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 물론 탄핵 찬성했던 사람 대부분 다고, 뭐 권선동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각제 파들이에요.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연합하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정계 개편을 해야 하고, 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민주통합정부라는 것은 옛날에 3당 야합하듯이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내각제 개헌을 하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손을 잡아야 되고, 또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내각제 개헌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될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통합 정부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열망은 문재인 정권이 못 박아놨는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좌파 사회주의다는 힘이 약하면은 연대, 합작, 뭐 지금 말한 대로 개헌을 통한 정계 개편, 여야 연정 이런 걸 들고 나와요. 힘이 약하다는 게 정권을 뺏기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권 가지면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영감은 원래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좌에 붙었다 우에 붙었다 하니까 이번에 이준석이나 김종인 영감이
저렇게 선대위에 핵심적으로 가는 순간에 저는 뭐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 아무튼 정권교체가 한다 하더라도, 야, 이거 벌써, 개헌을 얘기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는, 이거는 뭐 개헌 사항이잖아요. 예, 또, 내각제 얘기를 하고, 그 내각제 찬성자들이 이 윤석열 주변에 다 했어요. 또, 민주통합정부를, 그냥 통합정부라는 거는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통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 많이 대거 채용을 하고, 영입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 민주통합정부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음, 거기에다가 민주통합정부만 얘기하고 정계개편 얘기하고 내각제 사항들을, 원래 이 사람은 내각제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 그렇게 가면은 저 민주당하고 손잡고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좌파 승리죠. 촛불 음, 쿠데타에 그들이 말하는 100년 집권을 실현해 가는 거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자유시장 경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그들이 얘기했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음, 제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데 5년간 예측이 다 맞았단 말이에요. 음, 이번도 그들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민주통합정부를 하겠다. 또 그 내각제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지지하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다. 그 네,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우리는 적폐청산하라고, 붉은 적폐청산하라고 했는데 붉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은, 지금 뭐 이 김종인 영감 말대로 뭐 이제 보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제 중도 좌파 비슷하게 갔어요. 네, 아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 자유정신 아닙니까? 네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국 강병, 또 반공정신, 또 한강의 기적, 이거는 이제 국민의 애국정신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적으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하는 참수부대를 만들고, 음, 어, 북한 동포들한테 남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2016년 10월 1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애민 정신인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건국이나 북강병의 이승만 대통령 정신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이제는 사라진다. 이렇게 음, 여야 연정, 소위 말하는 여야 야합을 통해서 결국은 좌파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총괄선대위원장, 당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등이 다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내각제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난 이틀 전 태극기 집회, 토요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규탄을 했죠.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민주통합정부 내각제를 하고 민주통합정부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하는 것이, 선언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후보가. 그렇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후보에 대한 예의도 맞죠.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논의하지 않고 이건 엄청난 폭풍이 올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많은 사안인데, 대통령 후보하고 얘기하지 않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는, 그건 실질적으로 제명감이죠, 제명.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통합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합은 뭐 어려운 얘기로 저희는 지금 자꾸 들리는. 예, 그 뭐 지금 통합의 윤석열 문을, 후보, 예, 제가 통합의 문을 여는 것은 상식선에서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선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네네. 사람들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지금 하죠. 내각제를 가겠다. 정계 개편하겠다. 음, 정계 개편이 뭡니까? 지금 정계 개편이라는 게 남무당 사람을 가져오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이 체제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각제가 됐든 저는 뭐 내각제보다는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음 대통령을 인정하면서 권력 분점을 나누는 그러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저희들은 뭐,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상식선에서 요구를 한 거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한민국이 가려면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알아야 되고, 또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지지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하는 것은요. 국회의원들이 저항 안 하면 저항하는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그 다음에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다 공천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천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불종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렇게 역행을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지금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뒤바꾸고 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대못을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저항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저항, 이 언론 방송도 안 나오고 우리 음, 공화당 같이 저항하는 사람들 언론 방송이 나오면 국민들이 깨달아서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 음, 방송 안 실어주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언론 방송에 속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5년 동안 우리가 그걸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화당은 정권교체하자.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인데, 정치혁명도 같이 하자. 이제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정치인도 좀 드러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정치,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자기 정치, 자기 가족을 위한 정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이제 좀 더 좀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음, 번째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그럼 네. 우파 정당은 우파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보 자체가 이제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네. 그 지난번 오스틴 국방장관 왔을 때 네. 우리 공화당이 명확하게 발표를 한 것이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 살 길이다. 그리고 제이쿼드 여기는 안보 체제에서 중국과의 반중 블록을 형성하고 반공산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제이쿼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자유파의 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음, 그리고 종전선언은 네. 이것은 뭐 전자권 환수라든지 종전선언 자체가 김일성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하야역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보 능력이나 국방 능력이 북한의 핵을 혹은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까지의 그러한 고고도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반공산주의 블록 또 반중 블록의 연대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은요 발표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음,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자유파의 길을 떠났다 이래 보는 거죠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최근에 공화당 의원들이 35명이 이제 연판장 써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애당초 있지가 않은, 미국의 국익을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요. 네, 그 아직 이제 문제는 저희는, 조국전 예, 28,500명의 그 주한미군을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또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 네, 또 아파치 헬기 부대를 네, 상주시키고, 포병 연대를 상주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인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종전선언을 유엔에 가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북한 평화쇼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지방선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바람에 지방선거가 한국에서는 완전히 전폐해버렸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거짓 평화쇼를 이용을 해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이 확대 재생산해서 막 떠들면은 국민이 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박빙의 선거에서 그 북풍의 쇼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미국 정부나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께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나 그 국회에다가 이러한 진실을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전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그 연구소 소장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보다도 더 많은 로비 자금이 한국 로비 자금이 워싱턴에 풀렸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도 좌파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 되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는 지역구 유권자가 최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각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 왜 공산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왔느냐. 저희들은 지금 이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정권을 잡고 있다 이래보고,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그랬죠. 이게 문재인 정권은 반미 정권이다. 또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랬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국 지도부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이게 자유민주 체제의 정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홍보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보수 운동 그리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회귀해야 된다. 미국 시스템 자체도요. 그런 운동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동포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군들이 이 후보 단일화라는 작업을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중대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국민의힘당은 영 마음에 차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거는 분들이 이제 많이 윤석열 후보가 풀면 됩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요. 네. 윤석열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국회의원을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같이 했잖아요. 저도 매주 혹은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나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선거 때 급하다고 말 한 번 잘못 던져놓으면은 다음에 정권 잡아도 발목 잡혀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갔다. 그렇죠. 특히 국회가 3분의 2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좌파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전국 전체를 냉각시킬 가능성이 많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냉각 정도가 아니잖아요. 촛불하는 거 보세요.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광화문에 촛불 떠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후보가.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이 민주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국민 배신이고 사기다. 네,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제가 토요일 날 얘기했듯이 그럼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이번에 네, 정권 잡으면은 몇 개월 안에 내각제 개헌 하나, 이주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여야 간에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그것이 음, 당당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정계 개편하겠습니다. 정계 개편을 한다는 것은 야당하고 손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정권 잡으면은 민주당이 3분의 2를 좌파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여야 연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을 보고 붉은 적폐 청산하라고 윤석열이 지금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어? 그 안에서 배신자들 때문에 탄핵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 특히 우파 정치는 네,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국민한테 당당해야 되고 네, 조금의 자기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한테 당당한 솔직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하시다가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그, 저, 이재명 후보가 어쩌면은 끝까지 경선을 못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재명은 아무튼 그쪽의 정보를 보면은 청와대하고 교감이 안 돼요. 첫째는 음, 네. 오히려 윤석열 캠프가 교감을 많이 하고 있고 윤석열은 뭐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윤석열이 아니 네, 우리 자유파 국민이 윤석열 보고 정치 보복하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 게이트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 수사해서 부정부패가 나오고 법위반 나오면 감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네, 문재인이 잘못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이 지금 감옥 가서 45년형을 때린 사람인데 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나오는 바람에 권력 게이트가 다 묻혀버렸잖아요. 음,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악법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소위 신케인즈 이론이란 소득주도 성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 정책은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돈 번 사람들까지 다 때려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금 네, 올리고 이런 네, 것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파 국민이 원하는 그걸 바꾸라는 거지. 그것을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여러 경우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음,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전 정권의 실책,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악법이나 잘못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음, 이재명 네, 쪽으로 저는 뭐 이재명은 제가 행안위에 오래 있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예, 예, 간사도 했잖아요. 예, 그때 경기도 감사를 제가 나갔잖아요. 네, 감사 나갔을 때 그때 지사가 이재명 지사예요. 제가 그때 아, 했는 말이 그게 3년인가 이때 3년 전인가 뭐 이럴 때예요. 그때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했던 말이 4년 전이죠. 그때 했던 말이 당신은 어떻게 요즘 유행하는 조폭 영화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공개적인 질의를 했어요. 예, 카메라 다 있는 자리에서. 그게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게 아수라라는 영화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나 가족적인 사항이나 혹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변화무쌍한 거짓 행동들 뭐 또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성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뭐 지금 몇 번을 말을 바꿉니까? 음,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뭐 설계한 돈을 만든 자가 공범이에요.
그럼 네. 그 돈을 만든 자, 그 설계하고 돈을 만든 자가 누군가? 그건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보다도 더 빨간 사람이 이재명인데, 네.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PD 계열들이, 문재명은 음. 주사파, 뭐 네. 이렇게 좌파 계보들도 나눠져 있는데, 성남을 실질적으로 PD 계열 동부연합의 해방구식으로 만들고, 음. 그것을 경기도에 더 불어가지고, 부풀려가 경기도로 갔지 않습니까? 네. 뭐, 과연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무리 좌파 언론들이 띄운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보다도 더 붉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되는데, 음. 아니, 막으려고, 통합의 문도 열어놓고, 우리는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저들은 입 닫고, 굴종하고, 5.18 가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용서를 하고,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데, 지금, 김종인 영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거 나라를 망하게 가는 길인데, 네. 과연 그 길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가? 음. 라는 의문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음. 그러면은 자유우파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뭔가를 국민의힘 후보가 혹은 국민의힘 후보 캠프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다 된 듯이 행동하고 있죠.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부터 이제 돈도 갖다 붓고 언론 음. 방송이 막 이제 움직일 텐데 북풍도 이용하고 네. 북핵 평화쇼를 또 할 건데 뭘 가지고 이기겠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안철수한테 그렇게 김종인 영감이 이준석이가 인간 면멸까지 줬잖아요. 음.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껴안고 우리 공화당이 가장 아무튼 정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네. 공화당까지 다 껴안아도 이길까 말까 한데 저 네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유파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김종인 영감 사태라든지 이준석 사태, 이준석이가 뭐 지방가가 돌아다니고 뻗칠 때 그 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30% 초반대로 이제 완전히 추락하는 상황이 오고 그런 음. 상황이 오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재명 캠프가 정신 차리면서 이제 박빙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이제 35% 이상을 못 넘어가 박스권에 묶이면은 좌파들은 선수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유한기가 그 성남시에 네.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유한 유투 해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고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성남지사 경기도 지사의 오른팔 왼팔들인데 네. 자살했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를 강도 있게 들어가면은 더 많은 사건들이 터질 거다. 음. 결국적으로 그게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은 후 선수 교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선수 교체 기간이 이제 1월 중순까지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딱 남아있다. 네. 근데 지난번 이준석 사태가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쯤 선수 교체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텐데, 네. 한번 기회를 놓쳤다 이래보는 거죠. 근데 음. 지금도, 이제 선수 교체 얘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판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재명 혼자 선수 교체 시키겠느냐? 어? 윤석열도
어떻든 엮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러 이제 정치 평론가 쉽게 말 예를 들어서 앞을 좀 보는 정치판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무튼 첫 번째 기회는 놓쳤다. 이재명에 대한 서술 교체는. 그 누가 때문에 놓쳤냐. 이재명을 살려준 게 이준석이에요. 이준석하고 김용인 영감이 살려준 겁니다. 네. 그때 33%뭐 이래 나올 때 그때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정말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께 정말 죄송한 것이 이게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하면 야,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으로 선택하자 이랬잖아요. 예. 지금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요. 양쪽 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정치하는 저로서도 마음이 무겁고요. 정말 마음 아프고 또 문재인 정권이 지금 5년간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 뭐 당장이라도 결단을 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야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우리 공화당도 사실은 그 발언 이후에 김종인 영감의 그 발언 이후에 굉장히 고민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좀 우울한 마음이 들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던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실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은 민주당을 선택하실 수는 없는 입장이시니까요. 예를 뭐, 들어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아닌 거죠. 단지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극으로 몰았는 그 부분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5년간 문재인 정권하고 촛불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검찰 기소가 5건대 있잖아요. 제가 검찰 기소가 5건 된 거는 뭐 김정은의 화형식 시킨 거 사진 뭐 저것들한테는 내가 개심죄가 걸린 거지. 그 다음에 공수처법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중대 비례대표 위성 비례대표 만드는 거 이거 반대해서 국회에서 투쟁했던 거 또 광화문에서 촛불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꾸려고 광화문을 우파의 광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실질적인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실 정의 규명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 투쟁했는데 그것도 걸었어요. 또 묵호항 가가지고 만경봉호 들어올 때 제가 반대 투쟁했잖아요. 네. 그것도 걸었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걸어서 아무튼 5건 정도를 검찰에서 저를 어디 검찰입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를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괘씸하죠. 사실은 뭐 제가 부정부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좌파들하고 아무도 안 싸울 때, 이 소위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하고 아무도 안 싸울 때 우리 공화당만 싸웠고 그것이 타켓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이가 그렇게 떠드는데도 지금도 투쟁 안 하고 우리 공화당만 투쟁하고 있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긴 아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탄핵의 정황들을 왜 그렇게 됐는지 알기는 알까? 1국에 51%를 받은 대통령이 말 3마리를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 3마리를 이 삼성에서 최순실이 딸한테 빌려준 거. 그것 때문에 탄핵됐어요. 전체 금액 다 합쳐 빌려준 돈까지 다 합쳐가 76억인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탄핵됐어요. 결과적으로
K미르 재단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빠졌어요. 그 증거 채택, 태블릿 PC 증거 채택도 안 됐습니다. 그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서 불과 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고, 그것이 거짓이고 불인데, 그것을 묻고 그냥 좌파들하고 손잡고 가면 된다. 결국은 좌파들하고 손잡는 순간에 우파 정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제 뭐 제가 무슨 정치를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화제를 좀 다른 곳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교포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 재외 동포 이제 재외 선거인 등록 기간이 1월 8일까지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투표 좀 임해 주시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많은 그 재외 동포들이 걱정을 하세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민주당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외 동포들이 투표한 게 과연 안전하게 이게 처리가 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표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하나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는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전투표 이런 거 못 막습니다.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단 하나 그래도 90%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각 후보들 참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도 가 있고 그 선관위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안 해요. 인원만 보충해 주면은 투표소 개표 사전 선거도 마찬가지. 투표소 개표하면은 어느 정도 국내의 부정선거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소 개표하면서 각 후보 참관인단이 다 사인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뒤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면 되는데 해외 동포분들이 우선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라를 역적들한테 바치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옛날에 민주당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촛불 이후에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투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유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상투표까지 있고 재동포 투표가 있는데 이거를 부정투표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다 봉하기 때문에 다 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는 있지만은 국내의 부정선거 부분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나라를 위한다는 애국의 마음으로 투표를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뭐 우리 공화당 저를 투표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네. 이거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우리 공화당하고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세력이 조금 작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왠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불도 지금 영 좀 불편한 미심쩍은 것들이 많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도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나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혁명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또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든가 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국민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서 저희들은 예, 국민의힘보다도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연대를 하는 것이 더 쉽겠죠. 우리는 네, 문을 열어놓은 입장이고, 단지 하나, 이번에 뭐, 정광 목사님 저쪽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태극기가 하나 되는 것은 저는 언제라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네, 또, 그분들이 아무튼 이 불의들하고 거짓 정권들하고 많이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뭐, 네, 한교안 씨야, 뭐, 자기야 잘못이 크고, 지금 뭐, 백의종군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한 몸 희생하겠다. 이 각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음, 그쪽 세력들도 제가 뭐, 민경우 의원은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끼는 후배고, 또 정호원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에서 저희들과 같이 태극기를 같이 했던 분들이라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요 아마 엄청난 엄해를 좌파들한테도 받았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아니냐. 음, 이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많은 엄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비판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뭐 남 소리 잘 하기 싫어요. 사실은 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45만 당원으로 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서 하자마자 지금 가까이 한 20억 가까이가 후보 후원금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매달 나름대로 한 3억 정도의 돈으로 당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근 5년 가까이 횟수로 지금 5년째잖아요. 5년째 우리 당은 공당이라서 음, 한 푼의 돈도 쓸 수가 없어요. 선관위의 감시를 받고 있고 네, 보고를 해야 네, 돼요. 또 하나는 저는 창당 대표면서 지금 4년 4개월째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4년 4개월째 당에서 월급 한 푼 안 받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제가 돈을 쓰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선거 하고 되돌려 받았던 금액, 또 제가 후원 걷어서 남았던 금액, 책 팔아서 남은 금액, 뭐 이런 돈을 당에서 한 5억 정도를 제가 줬죠. 그런데 음, 제가 당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공화당은 뭐 좋은지 뭐 돈 모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모아봐야요. 당의 활동비 쓰고, 우리 집회하는 데 쓰고, 이런 거지. 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음, 좋은지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당을 이끌기 위해서. 왜 제가, 우리 당원들 중에서는 뭐, 돈을 좀 가진 분도 있고, 또 진짜 파지 주어서, 호남의 어떤 부부들은 파지 주어가지고 10만 원 후원금 냈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고, 실질적인 73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초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민초정당이 1, 2년 만에 없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 5년째 더 가잖아요. 네, 근데, 당원은 계속 늘어난다. 매주 우리가 당원 현황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매주 최고위원회 보면, 이번 주에는, 일반 당원이 몇 명, 책임당원이 몇 명 입당했습니다. 그걸 매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당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것은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을 한다고요, 당원 연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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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져달라. 저보고 뭐 친중인사한데, 아마 제가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가장 제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시진핑 방한할 때 우리는 무조건 반대 투쟁을 한다. 왜? 첫째는 6.25 침략에 대한, 6.25 침략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북한 탈북민에 대한 송환, 북한에 다시 송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드 문제에 대한 보복,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문화적인 보복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또 통풍이라는 중국의 사드와 같은 한 100배 정도 되는 걸 할빈에 갖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hun경각성에. 네. 그런데도 우리의 방어적 사드를 자기들이 문제 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홍콩 자유화 문제, 홍콩 그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고 홍콩 자유화 운동을 지지선을 했다고요. 저는 중국 비행기도 못 타요 지금. 그다음에 대만 독립을 제가 지지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이렇게 반미 투쟁을 또 대한민국의 제2코드 가입을 통해서 반중블록을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저희들이 밝혔고, 저에 대한 지금 중국의 그 압박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곡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입장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우리 공화당이 죽을 줄 아는데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다음 총선, 2년, 몇 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는 아마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이 되면은, 아무튼, 우리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질 뿐더러, 지금과 같이 우리를 무시해가지고는 총선에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다음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2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을 20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매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 저는 선거를 치러봤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될 때요. 여론조사가 5대 65 상대 후보가 65고 제가 5였어요. 근데 뒤집어서 이겼잖아요.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선거표를 깰 때까지는 모른다. 저는 그래 보이는데, 하나는, 저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없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 자유민주 체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지키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또 우리 위대한 역사를 자유우파의 역사를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것에 모든 신경이 써 있지. 뭐 다른 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재외동포들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난 선거 때도 그 공약을 제가 했고요. 왜냐하면 해외 동포청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는 해외 동포청을 만들어야지. 지금 외교부로서 해외 동포 750만 해외 동포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미국 건너가서 일본 가서 뭐 이런 표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해외 동포분들을 소위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해외 동포분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해외 동포청 설립을 저는 주장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해외 동포 특히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 중에서 국회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지난번 북한 인권을 위해서 태영호하고 또 두 분이 탈북 분들이 갔듯이 이제는 당당하게 비례대표의 당선권 안에 해외 동포의 자리를 놔줘야 된다. 그것도 저는 전체 750만 명의 해외 동포를 대신하려면은 5순위 안에 그게 보통 한 여야가 뭐 20석 이렇게 가져가지만은 5순위 안에
5순위 안에 동포의 대표성을 인정을 해서 의원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아무튼 뭐 교포 사이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포분들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죠? 네. 아무튼 우리 권익을 우리 해외 동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미국에는 한 5군데, 뭐 네. 워싱턴, 그다음에 LA, 뭐 테네시 뭐 등등 한 5군데가 우리 지지하는 세력들의 그 어떤 모임이 있고요. 네. 동경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호주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분들의 반중 블록,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 형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좌파들은 바깥에서도 해외 동포분들이 굉장히 좌파 지지자들은 극렬적이잖아요. 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자유우파의 동포분들도, 좀 결속을 해서, 그러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